4.13 총선이 오늘로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당은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채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선거 열기는 기대만큼 달아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저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의 총선 준비 상황과 민심의 향배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로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열기가 좀 별로 이렇게 뜨겁지가 않은 것 같은 이유가 후보 등록이 사실 지난주에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시간적 갭 때문에 그런 수도 있지만 이번에 그 각 당의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내용이나 갈등이 상당히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짜증도 나지만 그러나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또 흥미진진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드라마 못지않은 그런 반전도 있었고 물론 내용이 조금은 약간 막장으로 흘러서 그게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선거 운동 기간이 지금 우리 지금 총선 같은 경우는 14일, 대선 같은 경우는 23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거 운동 기간은 좀 너무 짧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2013년도에 중앙선관위가 이 지금 선거 운동 기간을 좀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한 적도 있거든요. 상시 선거 운동을 허용을 해서 예를 들면 한 180일 전에는 이제 선거에 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뭐 인쇄물이나 광고를 통해서 좀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또 지출되는 측면도 있고 또 선거가 가다 이 조기에 또 이래 뭡니까 과열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뭐 법제화되지 못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현역 의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풀게 되면 정치 신인들이 마음대로 앉아 운동을 하게 될 경우 그런 기득권 차원에서 아마 막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묵더라도 이번 좀 푸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선거운동 기간을 좀 늘릴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직접 선거운동도 좀 해보셨을 텐데요. 이 선거운동이 굉장히 짧잖아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공천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고 후보 결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투표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 앞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요. 좀 선거운동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히려 선거운동 기간을 줄였습니다. 전에는 16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줄어서 13일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터 해서 4월 12일까지 진행되는데 일본, 미국, 유럽 같은 데는 선거운동 기간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상시 선거운동입니다. 상시로. 우리도 앞으로 그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유권자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누구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다만 불법 돈 행위, 선거 행위 부분에 대한 그 예방 방안 또 엄중한 처벌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시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제 선거에 새로 이제 출마하려는 사람들 예비 후보자들과의 이 공정성 문제도 사실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새누리당이 상향식을 한다고 처음에는 6개월 전에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다 이 지역의 위원장에서 사퇴한다 했다가 결국 안 하고 거직을 유지한 채 가면서 압도적인 기득권의 우위를 누렸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80% 이상의 승률을 갖다가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상시 선거운동제로 가는 부분의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선거 공영제에 의해서 법정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최소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결국 일정한 득표율 이상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제 옛날처럼 그 선거 때 뭐 돈을 뿌리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정되어 가는 분위기이기도 하니까 제가 볼 때 불법 선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실질적으로 선거 운동을 갖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서 후보자들이 일찍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도록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25일까지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들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공천들을 마지막 한 열흘 보름 안에 대부분 다 해버리기 몰아서 때문에 해버리죠. 예. 실질적으로 공천이 이제 되지 않은 사람들의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해줄 거냐. 네, 정당은 항상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아예 공천을 갖다가 선거 한 2개월 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에 출마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경력이 어떻고 성향이 어떤가 자질은 어떤가를 알고 그렇죠. 투표를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천 과정 보면 바꿔야 될 게 엄청 많군요. 지금 보면 선거구 획정 때도 이랬잖아요, 사실은.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것은 뭐 제도 운영적 측면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예. 이미 뭐 6개월 전에 사전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단지 뭐 명함을 제한적으로 배포하는 것 이외에 어깨띠를 두른다던가 네, 네. 예비 홍보물을 보낸다던가만 하지 못할 뿐이지 6개월 전에 이미 그 후보자들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미국이나 유럽처럼 제도는 도입되어 있는데 네. 결국 운영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선거운동 후보 등록하고 그 후보 등록 마감하고 선거운동 사이에 6일간의 공백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도 합리성도 전혀 결여되어 있는 그야말로 탁상 편의주의가 발사인 것 같아요. 네. 서류에 맞춰서 살라는 건데 실제 선거운동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해서 하고 있었고 네. 그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인터넷 세상인데 등록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예. 제가 보기에는 후보 등록하면서 바로 선거운동을 하는 식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법 조항은 개정하되 네. 나머지 그 공천에 대한 문제와 선거운동에 대한 문제는 현 제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정당에서 예. 낡은 구태적인 모습들을 좀 극복하는 네, 네.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요. 앞서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만세 소리를 지르는데 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담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소외가 좀 담긴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그 지금 보니까 지도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좀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그동안의 개파 갈등이 이대로 덮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번 공천 자체가 예. 개파 공천이었고 예, 뭐 예. 보복 공천이었기 때문에 예. 때로는 뭐 학살 뭐 이런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공천 자체가 워낙 늦어져서 예. 3월 25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인데 네. 그날까지 끌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에 어색할 수도 있을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동안의 전통처럼 선거 때가 되면 또 다 예. 합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슨 당사자들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더라도 이런 네.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대구 같은 경우가 그 공천에 늦어졌던 진원지였고 예. 지금도 그 탈당해서 전현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새누리당의 경우가 30여 명이 넘습니다. 예, 예. 그중에서 대구 경북이 12곳인데 대구 경북이 그런 무소속 연대의 수도권과 더불어서 네. 큰 새누리당 위협이 되고 있죠. 예, 예. 지금 저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어색하다고 느꼈던 게 저 안에서는 뭔가 어쨌든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밖에서는 뭐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 지금 시위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더라고요. 공천 못 받은 게 아니라 받았다가 그렇죠. 무효화시켰죠. 그렇죠. 무효화되신 분들이죠. 자, 저분들 중에 제가 볼 때 그 이재만, 유재길 네네. 두 사람은요, 이 법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네. 새누리당이 예를 들어서 경선에서 탈락을 했다거나 그러면 저분들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예. 공천을 23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네. 기한 23일 자정까지 네. 공천 여부를 갖다가 저 두 사람을 했잖아요. 네네. 선관위에서. 네. 두 사람은 공천이 된 줄 알고 탈당을 안 했습니다. 네. 만약에 공천을 무효할 거라면 23일 12시 이전에 공천을 무효화했어야 되겠지요. 예. 근데 당이 저 사람 둘이를 갖다가 공천을 했고 네. 당에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최종 인준이 23일 12시 이후에 열리면서 예. 그걸 갖다가 계속 끌고 가면서 대표가 물리적으로 저 두 사람을 대상으로 공천을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6시까지 끌어가겠다는 예, 의사를 예. 했고 거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공천이 안 되면서 네. 저 두 사람은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참정권에 대한 제한이 예, 예. 새누리당의 지도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수 있는 부분을 네. 뺏은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면 저 두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요. 예. 또 이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이래 이야기할 겁니다. 정당의 공천과 관련되는 사항은 정당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 예.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건데요. 그렇게 하면 저는 재판부가 국민들 앞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대표가 업무 방해를 했거나 직무유기한 혐의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그 의사를 전 국민 앞에 보였어요. 자, 친박 비박 간에는 그런 문제가 정치적 행위일지 몰라도 저 두 사람한테는 명백하게 업무방해이자 직무유기고요. 또 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그건 너희들이 다 보상해라고 민사소송을 이 김무성 대표나 당을 통해서 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참정권 제한에 대해서 내었을 때 새누리당이나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 상황이 잠깐 선대위 출범식에서만 보여질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참정권이 제한된 이 3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이 지금 그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제 그 법적 소송의 이제 이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이제 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선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아마 당내에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으로 막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당헌 당규를 위배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만 예를 들면 당윤리심사위원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제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뭐 그분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친박계가 앉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당권을 거머쥐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할 때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공격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 되면 물론 뭐 지금 당장 비대위를 만들고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당대표가 심각한 당헌 당규를 위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당대표의 권한 정지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 김무성 대표를 정치적으로 약간 좀 옥죄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뭐 새누리당 만세 저 모습을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바라볼지 오히려 저런 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인 것 같고 차라리 이러다가는 한순간에 훅 간다라고 하는 자기 실체를 분명히 드러냈던 그런 반성의 그 슬로건들이 훨씬 더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재만 그 전 구청장과 유재길 후보 개인이 절차와 규칙을 따르고 당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이런 불합리한 공천에 대해서 저렇게 항의하고 시정을 바라는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친박이 피해자고 비박이 가해자라고 주장한다 하면 그 누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의 제가 보기엔 그 문제점이 제기의 지점은 김무성 대표라든가 비박계에 대한 그 친박의 그 피해가 아니라 애초에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게 친박계 비박계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그 막장 공천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의 희생자다. 따라서 저분들의 명분들이 정당성을 갖기가 상당히 쉽지 않지 않겠냐. 따라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나설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친박계에서 저분들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걸 통해서 빨리 내부에서의 잠부를 끄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저 두 사람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 사태의 본질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저 두 사람은 결국은 친박이 자기를 버림으로써 친박도 저 두 사람한테 피해를 가했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6개 지역에 다 문제가 있었다면 뭐 최소 처음부터 문제됐던 5개라고 합시다. 5개 지역에 다 문제가 있으면 다 당헌 당규 위반이거나 안 그러면 다 당헌 당규 위반이 아닌 거지. 굳이 저 두 사람 지역만 빼고 나머지 3개 지역은 또 공천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을 상대로 친박 비박이 정치적인 일종의 행위를 했는데 또 이게 이제 찝찝하니까 명분이 없죠, 당에. 그러니까 자리를 배려하겠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저 두 사람은 이 소송에 대해서요. 저렇게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요. 정당이 공천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개파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국민 앞에 알리는 계기로 이렇게 삼아져야 된다. 그것이 정치 발전의 의미가 있는 거다. 만약 저 두 사람이에요. 저러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고 며칠 있다가 어디에 무슨 공사 사장 이런 데로 갔다 그러면 저 두 사람도 똑같은 분이 됩니다. 명분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 텐데요. 어떻게 뭐 대구 지역에서 유독 저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 선거에서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폭락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언론에서 폭락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지지율이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친박이 거의 패권적인 공천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진박 후보라는 그 진짜 친박이라는 뜻으로 진박 후보로 해서 그 6명이 함께 움직이면서 한 것도 엄청난 반발을 가져왔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친박에 의해서 공천 위협을 받았던 후보자들이 어떻게 보면 동정의 대상이 돼서 지금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무소속 연대와 더불어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가운데 지금 새누리당 공천 상황에서도 뭐 진통 겪은 가운데요. 대구 지역에서 또 하나 또 좀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게 지금 존영이라고 하죠. 존영 사진. 대통령의 사진. 사진을 그렇죠. 존영 사진을 좀 떼라. 이거 가지고 좀 공방이 주고 공문까지 오고 갔더라고요. 네. 당 차원에서 내려보낸 사진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이런 얘기가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다는 걸로 해석은 되지만요. 유독 대구시당만 그랬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소속 탈당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명의 전현직 의원이 그렇죠. 전국에 걸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문 받은 분은 4분밖에 없다면서요? 예, 대구에서만 벌어진 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에서 유달리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쪼잔하다 그럽니까? 이렇게 너무 집착적일 정도로 편협한 행동을 보이면은 이 민심의 반발은 뭐 불을 보도 제가 뻔한 것 같은데 사실요 15대 때 조금 오래전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지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그 공천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했다가 반발이 일어나서 무소속이 8석이 당선되고 신한국당이 3석밖에 안 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특별히 경계하면서 임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정일 사진하고는 좀 비유는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줄 때 무상으로 공유했을 거고요. 2013년 6월에 중앙당에서 모든 이 당협 위원장들 지구당에 다 나눠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유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걸 탈당할 때 무상으로 받은 걸 들고 나갔다고 한들 그걸 갖다가 뭐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 그러고요. 대통령 사진이야 저거 주고요. 또 얼마든지 그 칼라로 출력을 하거나 어디 가서 그 액자 하나 사가지고 다시 걸어놓으면 됩니다. 대통령 사진을 뭐 새누리당 후보자들만 걸어놔라는 법적인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요구를 한 거는 뭔가 하면 결국은 이 돌려주라 그리고 못 준다. 그러니까 뭔가 티격타격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결국은 박 대통령을 존경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저런 사진을 걸어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도되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졸렬하고 유치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소아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 초등학생들도 저렇게 안 싸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 영정 문제, 그 존영 문제, 영정에 죄송합니다. 존영 문제는 김부겸 전 의원도 그 선거 때 쓰고 오히려 비박도 쓰고 전 국민이 다 쓰게 해서 외국처럼 티셔츠나 이런 기념물에도 막 대통령 얼굴이 나오는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저렇게 졸렬한 것은 아직도 진박 마케팅이 끝나지 않았다. 진박 마케팅으로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래서 그동안 대구 민심이 회초리를 들어서 이런 그 진박의 마케팅 실패를 비판했다면 저렇게 자꾸 한 번, 두 번 쌓이면 이제는 회초리가 아니라 몽동이를 들어서 진박을 심판하고 무소속연대에게 압도적인 표를 모아줄 그런 우려적인 장면이다. 저런 걸 반복하는 것은 아직도 진박 마케팅의 역풍에 대한 교훈이 없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영이라는 용어 자체도 헷갈려갖고 지금 잘못 사용하긴 하셨지만 존영이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사진을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존영이라고. 그러니까 존영이가 부르죠. 남의 사진이나 화산 따위를 높여 이르는 말 이게 해석으로 돼 있는데 참 존영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극존칭이죠. 너무 극존칭 아닌가 권위적인 표현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굳이 안 주는 이유는 또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유승민 의원은 계속 걸어두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본인의 그 나중에 복당을 위한 조치에서 또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거에서 필요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지금 권은희 의원, 유승걸 의원처럼 무소속에서 뛰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이 그 대구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좀 더 궁금했던 게 특히나 이제 그 보면은 선출직 그
시군 구청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만약에 저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 도와주면 제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뭐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당에서 공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있는데 네네. 지금 그러니까 당 소속의 그러니까 그 기초 단체 장이나 또는 네. 뭐 기초 의원이나 또 뭐 시 강력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예. 나서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탈당한 저 낙천에서 탈당한 후보를 돕는다고 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당의 득표력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음포를 놓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뭐 유세장에 안 나타난다고 해서 가면 안 돕습니까? 네. 다 도울 방법이 있으면 다 돕게 마련이거든요. 네. 아름아름으로 다 돕는 것인데 일종의 나름대로 하나의 그 뭡니까 이 지금 이 탈당한 그 후보들의 이 전열을 흩어내기 위한 네네. 하나의 일종 이 뭡니까 이 공갈포 같은 네네. 그런 선전 효과 같은 그런 걸 노리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일단 뭐 무소속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 사후 약방문하는 것 같다는 그 네네.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네. 사실은 뭐 선거식에 자당 후보를 그 보호하고 비례대표 득표를 위해서 무소속 없이 말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런데 친박이나 지도부에서 저런 얘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새누리당이야말로 그 탈당당이고 복당당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까지 뭐 탈당하고 복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설득력이 네.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저기요. 네. 정당마다 다 그래요. 네. 저는 대한민국 정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네. 국민의당이 얼마 전에 뭐 개별 차원에서 단일화하지 말라고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그냥 안 두겠다고 네, 네. 음포를 넣은 거나 작년 4월이니까 재보궐선거할 때 정동영 의원을 지지하는 무소속으로 넣은 예. 그때 당시에 더민주당 당원, 새정치연합 당원들 징계한다 그랬고 지금은 또 더민주당에는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갔다가 국민의당에서 경선에서 떨어진 또 의원이 지금 또 복당을 한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이 비판을 할 때는요. 다 그런 거는 말하지 말고요. 네. 어느 당에 특별히 욕먹을 일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다 저러고 있다라고 네. 저게 수준이다라고 정치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다 복당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군구청장 입장에서는 나중에 저분들이 당선돼서 복당을 하거나 이러면은 관계가 되게 좀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 없.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네. 가장 그 본질적인 부분은 예. 사실은요. 네. 당선은 물론이고 이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네네. 당협위원장을 유지를 합니다. 예. 통상 정당에서는 특히 새누리당이 더 그렇습니다만은 총선 출마 후보자가 네네. 공천을 받은 이 후보가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네. 거의 당연직으로 당협위원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상 그 시군 의원 네. 그러니까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에 이르기까지 예, 예. 실제로는 기초단체장까지 거의 현지 그 지역을 거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공천권을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이분들이 움직이는데 이분들까지 뭘 또 그렇게까지 그 조치를 하겠다고 네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네. 제가 볼 때는 무소속 후보들한테 네. 힘을 더 실어주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라는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신 분들이 옷들을 다들 흰 옷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색과 빨강 색과 구분해가지고 이제 흰 옷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대구에서 무소속 연대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까지도 같이 이렇게 흰 옷을 맞춰서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대구 지역의 역풍이 이제 수도권까지 올라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김무성 대표도 지난 2012년 총선 때 출마를 못하면서 네네. 아마 흰 잠바를 입고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흰 것을 입는 이유는요. 네네. 일종의 상복이다. 아, 예, 예. 우리가 강제로 초상을 당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동정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호소하려고 하는 네네. 건데요. 네. 이제 이 전국적으로 무소속이 뭐 주로 비박 계열의 무소속들이 이제 연대를 예. 해보려고 시도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무소속이 되면요 정당의 보호막이 없어지지 일정 정도로 이 정당 소속이면 기본으로 이제 이 새누리당 후보면 수도권이나 뭐 이 대구 경북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한 30% 이상 먹고 들어가는데 네, 네. 이런 게 없어지고 네.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요 사실 자기들 앞가름이 바빠가지고 네. 그 무소속을 갖다가 이 연대에서 가려고 하면 네. 거기에 뭔 이름을 박았을 때 네, 네. 무슨 뭐 친박 무소속 연대, 뭐 친 김무성 무소속 연대, 뭐 친 이명박 무소속 연대 이렇게 걸어서 그게 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네, 예. 저게 결속력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이름으로 할 건가? 네. 반박,
비박, 누구를 반대한다는 걸 가지고 선거 때 내걸면 표가 더 떨어지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소속 연대는 옷같이 입고 억울함을 같이 하소연하는 것 외에 이 어떤 결속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결속력 없다라는 전망이신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도 뭐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무소속 연대의 하나의 그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마 유승민 의원인데, 그렇죠. 유승민 의원 스스로가 지금 본인이 뭐 물론 대구를 벗어나서 뭐 돕겠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본인의 뜻과 같은 편에 섰다가 정치적인 나름대로 이 공격에 처한 분들을 돕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유승민 의원이 뭐 수도권까지 올라와서 예를 들면 뭐 이재호 의원이다 뭐 임태희 후보다 이런 분들하고 연대하는 거는 뭐 저는 아마 유승민 의원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뭐 대구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본인 편에 섰던 이 조혜진 의원, 조혜진 후보 정도하고만 연대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하고 유승민 이 지금 의원하고는 사실 좀 걸어온 길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약간.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이 그 뭡니까 이 조금 그 출신지랄까요? 이 소위 말하는 MB계 친 이명박계 의원들이었고 사실 그 이 이명박 정부 정권 내에 그 4년 동안은 사실 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각을 세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뭔가 연대를 한다는 거는 아마 유승민 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빚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직접 오진 않겠지만 보면은 임태희 후보라든지 강승규 후보, 조진영 후보도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모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이쪽은 또 이쪽대로 모이는 바람은 또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는 뭐 그 친박 내 90년 약화와 다야 구도가 의외의 변수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해 보는데 이미 친박은 그 막장 공천을 통해서 당내 경선 공천 과정에서도 김재원 후보하고 조윤선 그 전 수석이 친박 마케팅의 역풍으로 인해서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심야에 후보 등록날 있었던 최고위원회에서 친박들이 유승민과 이재호 무공천을 결정한 앞장선 거는 수도권의 자기의 선거조차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민심의 역풍을 두려워해서 저는 비박계 김무성 대표와 극적 담합과 타협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다야구도 때문에 어차피 여당이 이길 거 야당 분열로 인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 더 나은 후보를 좀 뽑자라고 하는 여권 지지층의 성향들이 발동한다면 저는 친박 마케팅을 일삼고 국민들의 주권을 얕잡아 보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고 더 나은 후보인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경우 저는 뭐 의외의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요 무소속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여당과 관련된 후보들인데 서울의 이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뭐 강성규 전 의원도 있지만은 인천에 그 안상수 뭐 방금 말씀하셨던 조진영 후보 또 그 경기에 뭐 임태희 후보를 비롯해서 지방에서도요 대구에도 그 달성의 구성재 후보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한 외부 분들 울산 그 울주의 강길부 또 북구의 그 포항 북의 박승호 후보 부산의 장재원 후보 사상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 30여 분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중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난 18대 때 25명이 당선되고 19대 때는 3명이었지만 15대 때 그랬지만 18대 때 이지만 이번에는 10명 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제 저 무소속도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PK, TK에서 무소속으로 나선 사람들은 그 중에서 또 이 현역 의원이거나 전직 의원으로서 유력한 위치에 앞서 있는 사람이 지금 한 5명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에서 당에서 봤을 때는 저항이 강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둘 중에 누가 되든 다 들어갈 거 아니냐. 옛날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있기 전에 무소속 때 당시에 민주당 이런 대결하고 똑같은 구도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많이 당선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너댓 명이.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뭐 다수는 또 이 복당을 다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수도권 무소속은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선거가 이 막판으로 가게 되면 이 급격하게 새누리와 더민주 또 그다고 남은 표들을 국민의당, 정의당 일부 갖고 가고
이렇게 양대 쪽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고정표, 당을 보고 무조건 찍는 표가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실제로 또 이번에도 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무소속 후보들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지 않은 한은요 마지막에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네네.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영남의 무소속은 나중에 다 흡수하면 된다. 다만 숫자상으로 좀 창피한 부분일 뿐이다. 네네. 그다음에 수도권은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네.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선대위 출범식을 좀 가졌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일단 원톱으로 좀 했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은 뭐가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문재인 대표의 역할은 뭐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백의종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백의종군이죠. 말 그대로 백의종군인데 백의종군 하는 분이 뭐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는 잘 못할 거 아닙니까? 예. 뭐 당의 요청이라든지 후보 요청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 김종인 대표가 하는 역할을 조금 도와주는 뭐 보조자의 역할 네. 정도에 국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의 행보를 이렇게 감아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흠지라고 생각하는 뭐 이 지금 영남, 예. 강원 이런 중심으로서 이제 지금 열심히 이제 그 후보들 돕고 있는 거고 예. 그 부분에 아무래도 당력이 중앙당 차원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 그 당선 가능성이 멀어지니까 예. 조금 못 못 미치는 관심이 좀 못 미치는 그런 홀로 외롭게 뛰는 후보들을 격려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네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영입했던 그 신진 인사들, 네네. 영입 인사들 예를 들면 뭐 요번에 분당에 김병관 후보를 네. 찾아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영입하는 조홍천 후보 네네네. 같은 그런 후보들에게 또 나름대로 자 역할을 또 하는 예. 걸 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예. 문재인 대표가 이 총선 기간 중에 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의 행보 중에 가장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가 예. 호남을 갈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인데 그렇죠. 호남에서는 호남 후보들은 아마 뭐 그렇게 이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호남 후보들은 뭐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영입한 후보조차도 안 오셔서 뭐 그렇게 그렇죠. 오는 걸 그렇게 쓱 내키하지 않는 떠나준다고요. 뭐 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아마 호남을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그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예.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호남을 건너뛰고 네. 총선에 설사 승리한다더라도 대권으로 갈 경우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 호남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네. 뭔가 정면 돌파를 통해서 네. 나름대로 깨질 때 깨지더라도 네네. 뭐 여러 토라진 호남 민심을 에게 그 사과하고 네. 뭐 또 나름대로는 끼얹는 네. 그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남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말씀 중에 좀 나와서 이제 궁금한 게 생각보다 그 문재인 대표가 영입했던 양향자 전 상무라든지 양향자 후보라든지 김병관 후보들이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호남의 선거 구도가 네.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네. 그 신진세 인물 대 예, 예. 현역 기득권, 즉 신진세 인물을 배출한 그 더불어민주당 대 네. 현역 기득권을 고수하는 국민의당 구도를 가려고 했으나 네, 네.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표의 중앙위원회 비례공천 때 등판을 통한 김종인 대표를 칩거해서 다시 설득하는 네. 과정에서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서 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함으로써 야당 내에서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라고 하는 야권 분열 프레임이 이미 극복이 되었는데 네. 또다시 친노 프레임이 등장하는 바람에 네.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선거 구도가 친노냐 비노냐와 인물 선거에서 친노냐 비노냐고 하는 구도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바람에 네. 인물들이 그 맥을 못 추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김종인 대표가 메시지를 던졌던 총선에서 승리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게 되면 그것은 정권 교체이지 친노의 집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게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종인 대표는 당분간 호남이든 영남이든 친노든 비노든 간에 총선과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인물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친노 비노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가 전력 논란도 좀 있었고 네. 또 지난 대선에 이제 여권에 있다 보니까 호남에 가서 본인이 호남 출생이죠. 전북이죠. 그리고 광주에서 초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를 얻기에 이 조금 힘이 붙이는 측면이 네.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문재인 대표가 이제 친노 패권 때문에 이렇게 분당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호남에 이렇게 가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쪽으로 기울어가든 더민주 쪽으로 기울든 호남의 지지가 다시 또 슬쩍 이 더민주당의 비례대표 파문을 둘러싸고 난 이후에 또 국민의당 쪽으로 가서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죠. 뭐 5.5대 4대 5나 6대 4 정도로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호남에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수도권 선거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수도권이나 중도층에서도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미세합니다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야 뭐 총선이 어차피 107석이 이 뭐 승리의 가이드라인이다 해서 목표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그 정도 이상은 될 거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책임을 뭐 이 발을 깊게 담궈서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호남을 가게 되면 호남 선거에 또 패배 책임을 또 짊어지는 이런 이중의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대선까지 생각하면서 지역에 출마를 안 했다고 하면 당당하게 호남 가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요. 본인이 호남 선거를 책임도 진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죠. 이런 가운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계속해서 이제 손학규 전 상임 고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현재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려다가 이제 지금 뭐 일단은 거부한 상태인데 보면 손학규 전 상임 고문 같은 경우가 이제 당을 안 가리고 이렇게 좀 지지 연설을 좀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또 과거 야당 현역에서 활동하실 때에 손학규계라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공천 과정 때도 전화를 해서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선거 운동 때는 더더욱이 격려 차원의 힘을 얻으라고 이제 하는 건데 다만 이제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정계 은퇴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칩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손 전 대표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총선 이후에 선공후사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개인의 셈법을 떠나 띄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에 따른 총선 이후에 대선 가도를 놓고 운신의 폭은 저는 상당히 좁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적 관계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유력한 대선 주자의 잠재적 대선 주자의 한 사람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적으로만 해석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다면 손 대표의 역할은 줄어들 텐데 만에 하나 야당이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대한부재론으로 손 대표를 전격적으로 등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그것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적 의미가 좀 강하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포석에 가깝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손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지금 강진에 내려가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강진에 가 계신다는 그 자체가 나름대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이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죠. 강진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또 유명한 또 역사적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산 전양용 선생. 그러니까 나름대로 손 전 대표의 생각은 강진에 가서 계시면서 스스로 좀 셀프 좀 어떻게 보면 기양 나름대로 그 길 통해서 정치적인 나름대로 이 수양을 통해서 복귀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강진에 가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언젠가는 저는 뭐 돌아온다고 봅니다. 돌아오신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그 총선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실 거라는 건 뭐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재편될 수 있는 야권의 그 구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 본인이 지금 정치적 복귀의 꿈이 있다면 내년 말에 대선에 대한 목표인데 그것이 언제까지 마냥 그 복귀 시점을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그 뭡니까 이 사전 정지 작업 그리고 본인과 옛날에 정치 인연이 있던 분들에게 이분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든 고비를 직면하고 있으니까 그게 뭔가 응원의 손길을 보내면서 향후 본인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한 나름대로의 그 포석 깔기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민이요. 신노가 선거에 져야 본인한테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주류를 규합해서 비주류 대표로 또 비주류 중에서 상당수가 안철수 국민의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국민의당이 잘 돼도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더민주당이 잘 돼도 기회가 없고 둘이가 다 망해야 기회가 있다. 이 시청자분들은 쉽게 좀 들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데 현실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뭐 도와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딜레마요. 야권연대와 관련해서요. 이 야권연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싶습니다. 지금 야권연대와 관련해서 지금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발끈하면서 좀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만약에 뭐 당적을 옮긴다거나 뭐 후보를 탈퇴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제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 차원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연대를 공식적인 연대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본인이 지금 이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고 제3당을 만들고 제3의 길로 가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본인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지역구에서 그 후보 간 연대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거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호준 의원, 부자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분들이지만 지금 국민의당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좀 손을 내밀어서 지금 단일화 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야기되는 데가 좀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당 후보들 중에서 약간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박빙의 싸움을 벌이는 곳에서는 오히려 국민의당 후보가 좀 더 안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까지는 아마 이 안철수 대표가 막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본인이 그걸 용인하는 순간 공식적으로 그 중앙당 차원에서 뭔가 이 원칙을 허무는 순간은 그러니까 본인이 새로 정치를 하겠다는 명분 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의 그 국민의당 후보가 먼저 손길을 내미는 부분은 아마 통제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제명까지는 안 취할 거다 이렇게. 야권연대 국민의당으로서는 수도권 포기 전략이죠. 왜 수도권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야권연대를 포기해야지만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야 되는 독자성,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야권연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호남 득표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문제의 요지는 호남 분들이 투표할 때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만약에 당내당 통합이나 후보 간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서 여당의 당선을 저지하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되는 그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광주 호남의 선택이 총선 승리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광주 호남에서 국민의당에게 호남의 전략적 투표가 몰패를 안겨줄 수도 있는 그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일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관훈클럽 토론에서 정치 생명 걸겠다면서 상당 체제 정립을 좀 강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요,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단일화의 조건이 갖춰지는 데서 진행되는 단일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걸 법적으로 뭐 막을 방법도 없고요. 자, 지금 종로하고 중구 성동을은 그럴 요인이 돼요. 새누리당의 지상우 후보가 최근에 여러 조사에서 41, 2%가 가요. 그 다음에 지금 더민주에 있는 그 이 후보하고 지금 저희 국민의당의 정 후보는 둘이가 18, 9%. 이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러도록 하면 둘 다 떨어져요. 근데 둘이 합치면 40%에 근접해 가요. 그럼 한번 해볼 만하겠죠. 시너지 효과가. 이런 데서는 둘 다 떨어지느니 둘 중에 하나라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자라고 하면서 전국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와서 비슷하게 서로가 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또 둘이 했을 때 될 수 있다 하면 그런 데는 하지 말라고 죽으라고 막아도 알아서 단일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178개 이 지역구에 야당이 2개 이상이고 야당이 주요 3당이 3개 다 나온 데는 43개, 수도권에 2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알아서들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좀 대담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